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주에도 일간 이스라 수필집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분량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 작가님은 유럽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유럽 여행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재밌겠죠? 실제로도 재밌습니다. 360쪽 66번 산책의 어려움입니다. 글 한 편 한 편이 되게 길어요. 한번 볼게요. 가방에 제일 먼저 넣은 것은 책이었다. 총 7권의 책을 챙겼다. 여행이 짧지 않기도 하고 늘 여러 권을 동시에 산만하게 읽어나가기도 해서 넉넉하게 챙겨야 했다. 5주간 무겁게 지고 다녀도 결코 원망스럽지 않을 만한 것들로 만 엄선하느라 고심했다. 이 여행에서 나는 자주 혼자일 테고 그때마다 책의 정서를 기댈 테니까 믿을 만한 목소리들을 데려가고 싶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10권 중에서 3권이라 빼느라 힘들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챙길 때 책을 챙기는 분들이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행 가서는 그 여행지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느라고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작가님들은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독서가 일상이 된 분들 같아요. 여행뿐만 아니라 뭐 출장이든 아니면 어딜 가든 책을 반드시 소지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습관이 들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도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여행을 가서도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지 않을까? 영화평론가들은? 그게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걸 넘어선 경지 같아요. 그냥 영화가 삶이 되어버리는. 저도 그 정도 경지로 한번 가고 싶긴 합니다. 제가 정말 글을 좋아한다면,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여행을 가서도 하루 종일 글을 쓰겠죠? 그게 진짜 진정성이라 생각해요. 일간 연재를 4달째 이어가는 동안 그런 걱정이 들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는 성급한 사람이 되어 온 게 아닐까. 매일 글을 쓰는 것과 쓴 글을 매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예 다른 일이었다. 당분간 뜸하게 보여줄 수 있다니 다행스러웠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뭐라도 쓰는 건 정말 위험하지 않나. 이야기가 내 안에서 고이고 쌓이고 응축되기를 바랐다. 이거 정말 깊은 통찰이죠. 일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는 성급한 사람이 되어온 게 아닐까. 쓰자마자 공개하고 쓰고 공개하고 일간 연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위험하죠. 정말 위험합니다. 내 안에 고이고 쌓이고 뭔가 응축되는 시간, 자기 검열을 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들자마자 배설해버린다? 정말 위험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당분간 뜸하게 보여줄 수 있다니 다행스러웠다. 정말 그래서 항상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읽는 시간, 절대적인 읽는 시간, 절대적인 생각하는 시간이 확보가 된 다음에 쓰는 시간이 좀 이게 밸런스 있게 좀 시간 분배를 할 수 있어야겠다. 저의 경우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폐쇄 공포증 같은 게 있으신가 봐요. 비행기에 입장하자마자 너무 놀랐다. 숨이 안 쉬어졌기 때문이다. 기내에는 공기가 없는 게 분명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았다.
비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사하는 내 모습이 끊임없이 상상되었다. 그래서 술을 달라고 꼬냑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걸 바로 마셔버리는, 울먹거리며 스튜어디스의 손을 잡았다. 이런, 저는 폐쇄공포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저희 입장에서 이런 디테일한 묘사를 보면서 실제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사람이 생각만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먹어지는 경우,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정말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과 아주 짧은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호흡 곤란이 진정되었다. 여행에서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타인을 만날까봐 걱정이었으나 나를 해치는 건 우선 내 정신이기도 했다. 해외에 갈 때마다 내 심약함 때문에 사는 게 버겁게 느껴졌다. 꼬냑 2잔의 힘을 빌려 잠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파트 1이 끝나고 파트 2, 어디 제네바 공항, 여기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 발음의 최선은 아지였고, 아지란 분을 만났어요. 현지 분이죠. 친구 같아요. 아지였고 그녀 발음의 최선은 스라였으므로 서로의 호명은 그렇게 굳어졌다. 1995년에 태어난 제네바 토박이로부터 거리의 곳곳을 빠르게 소개받았다. 1992년에 태어난 서울 토박이인 내가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몇 년 전에 아지가 서울에 와서 같이 살았던 거죠. 간판이 사방에 남발되어 있는 서울과 달리 제네바의 건물들은 여백을 넉넉히 남긴 채 서 있었다. 건축에서 쨍한 색을 함부로 쓰지 않는 도시였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수를 향해 걸었다. 크고 깊고 맑고 파란 호수가 도시 한가운데 있었다. 남자들은 수영 팬티를, 여자들은 위아래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였다. 와중에 나의 동공이 조금 커졌다. 가슴을 전부 드러내고 수영 팬티만을 입은 여자들도 꽤 많았기 때문이다. 놀랍고 신이 났다. 수영 팬티만 입고 수영하는 것은 나의 오랜 희망사항이었다.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걷자 사방에서 날아오는 시선이 온몸에 느껴졌다.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의 한강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시선들과는 조금 결이 달랐다. 뭐가 다른지 아직 잘 설명할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날 호수의 동양 여자는 나뿐이었다. 호수의 물은 초록빛으로 보였다. 수면 아래의 돌과 수초의 색에 빛이 닿기 때문인 것 같았다. 맑고 깊고 차가운 거기에 들어가 헤엄을 쳤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리고 중간에 셀린, 소피, 노아, 마크 같은 이름을 가진 아지의 친구들을 만난 거죠. 아지는 그들에게 말했다. 스라는 2년 전 나의 서울 하우스 메이트였어. 우리는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살았어. 나도 설명을 덧붙였다. 아지가 입주한 뒤로 그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 아지는 공간을 깨끗하고 생기있게 만드는 사람이었어. 많은 화분과 그릇과 도자기를 집에 남기고 떠났어. 짧은 설명이지만 참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설명이죠. 공간을 깨끗하고 생기있게 만드는 사람이었어. 많은 화분과 그릇과 도자기를 집에 남기고 떠났어. 이 두 문장인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내가 하는 일에 관해 조금 더 물어보았다. 그 자리에서 중심이 되는 건 조금 버겁게 느껴져서 조금만 성실하게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과 아지가 불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뒤로하고 혼자 한낮에 호수를 산책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근처 남자들은 죄다 나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매혹당한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시선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들은 양껏 쳐다보고 품평하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중얼거리고 키득대는 중이었다. 실컷 얕보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휘파람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높낮이로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체구가 몹시 작게 느껴졌다. 수영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모두가 수영복을 입은 장소였는데도 그랬다. 원래 걷던 속도대로 그들을 지나쳤다. 내 뒤통수와 등짝과 엉덩이와 다리에도 시선과 웃음소리가 따라붙었으나 걸음을 재촉하거나 늦추고 싶지 않았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지 주위엔 더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도 내게 인사를 했다. 자연스러운 뽀뽀 세례를 다시 몇 번이나 받았다. 그들 중 누군가는 나의 주근깨가 아름답다고 말했다. 혼자 했던 짧은 산책에서의 불쾌한 시선과 아지 친구들의 친절한 환대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아지는 이날만 해도 17명의 이웃을 만났다. 자, 이제 파트 3. 일찍 잠들었기 때문에 일찍 눈이 떠졌다. 오랜 비행 때문에 여전히 찌뿌둥한 몸을 풀고 싶어서 티셔츠에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산책을 하러 나갔다. 골목 한 구석에 기대어 선 남자가 있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고동색 피부의 남자였다. 별 생각 없이 계속 걷는데 등 뒤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의 위압감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나를 부른 것 같았다. 불어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 온몸을 위아래로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마도 역설일 것만 같은 말을 내뱉었다. 어제 호수에서 나를 대놓고 웃으며 바라봤던 남자들과는 달랐다. 대놓고 쳐다보는 것은 비슷했지만 이 남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 옆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서 앞을 보고 빠르게 걸었다. 남자는 어느새 자신의 상체를 내 몸통 옆에 가까이 가져다 댔다. 뭔가 천박하게 들리는 말들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중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호텔 입구를 향해 최대한 빠르게 걸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나를 때릴 것 같다는, 왜일까? 어째서 꼭 한 대 칠 것처럼 혹은 몸을 세차게 붙들 것처럼 내 옆에 바짝 붙어 따라오는 것일까? 때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런 것을 궁금해할 새는 없었다. 나는 난데없이 그에게 맞을까봐 그저 너무 겁이 났다. 나는 울음을 꾹꾹 참으면서 계속 걸었다. 드디어 여러 인파가 있는 길에 다다랐다. 나는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한 금발의 중년 여자 옆에 나란히 서보았다. 옆에서 걸으며 아주 살짝 그녀의 팔을 잡았다. 헬프미. 그녀가 놀라며 나를 보았고 곧바로 뒤돌아보았다. 아까의 남자가 여전히 소리치며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걷기 시작하자 그는 속도를 늦추었다. 어느 순간 자리에 서서 소리를 지르기만 했다. 나와 아줌마는 빠르게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내게 시선을 둔 채로 뒤돌아 걸었다. 코너를 돌 때까지 집요하게 나를 쳐다봤다. 호텔방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다. 담배를 피우며 공포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니 다음으로 찾아오는 감정은 모멸감이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위협했다는 게 아직 잘 믿기지 않았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 깔린 아름다운 길이었다. 참, 이게 이 스위스에 가서 당했던 그 일이에요. 수영복을 입고 걷는데 수많은 남자들이 죄다 보고 있는 거죠. 품평하고 키득거리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죠. 한 대 칠 것 같은 느낌. 맞을까봐 너무 겁이 났다. 이게 저는 남자라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여성들은 일상에서,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런 외국에 여행을 가서까지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게 참, 이게 2018년의 일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러겠죠. 그쪽에 가면. 이거 얼마나,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수필을 읽으면서 여성들의 마음, 여성들의 입장과 처지를 알게 됩니다. 남성이니까 내가 뭐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겪어보진 않았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특히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겪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수필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 공감하고 우리가 좀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필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좋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들의 입장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자, 제네바는 얄미우리만치 깔끔하게 구획되고 정리된 동네였다. 그녀와 같이 걷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었다. 오늘 아침 겪은 일은 예외적인 일일지도 몰랐다. 길에서 무서운 사람을 한 명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파트 4. 다음날 아침 나는 쫄바지에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조깅을 하러 나갔다. 어디에서 지내든 일주일에 3번은 아침 달리기를 하기 때문이다. 제네바는 조깅하기 좋은 도시였다. 호수 근처를 달리는 사람을 위한 도로가 한강처럼 잘 깔려 있었다. 30분쯤을 가볍게 뛰고 호텔로 돌아오며 마트를 지날 때였다. 마트 앞에서 차를 마시던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내게 인사를 퍼부었다. 니하오 니하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실컷 낄낄댔다. 나는 말없이 지나쳤다. 지나치고 나서도 조롱의 소리가 한참 들려오다가 서서히 페이드아웃 됐다. 케밥집 앞을 지날 때에는 니하오 대신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휘파람을 불지 않는 남자는 내 얼굴에 구멍을 뚫을 것처럼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았다. 스치는 순간에는 입김을 잡기에 후 불기도 했다. 혹은 경박한 말들을 대놓고 읊조렸다. 소리 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모두 쳐다보긴 했다. 그 시선마다 각각 다른 농도의 멸시가 섞여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내 몸에 닿기만 해도 위협처럼 느껴지는 시선도 있었다. 외진 장소가 아니었고 모두 신의 한복판의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이곳은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에서 3번째로 큰 도시 제네바였다. 종교개혁의 근원지였고 유엔 본부가 자리 잡은 곳이었다. 그러나 여성 참정권이 1971년에야 인정된 나라이기도 했다. 쉬고 싶어서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로비에 커다란 소파가 있었고 거기 잠시 멍하니 앉았다. 양복을 빼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대머리였고 체격이 건장한 중년이었다. 대우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거죠. 그는 갑자기 악수하듯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그대로 두면 민망할 것 같아서 아주 살짝 내 손을 가져다 댔다. 그 순간 평생 악수를 거절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왜 갑자기 악수를 하는 것이? 그가 말했다. 또 보자. 남자는 어깨에 힘을 준 채 내게서 멀어져 갔다. 뒷모습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건 내게 전혀 로맨스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 번거로운 일에 가까웠다. 다음날 만난 아지에게 물었다. 너 한국에서 지낼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니? 지나가던 남자가 따라온다든지 소리친다든지 비웃는다든지 욕한다든지 길 걷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해줘. 아니, 한 번도 없었어. 나는 그게 아지가 백인 여자인 것과 상관이 있을지 궁금했다. 이것을 돌아다니는 내내 내가 황인종의 작은 여자라는 것이 새삼 실감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성추행과 성폭행 양상의 특징들이 은밀성과 집단 내 위계성이라면 이곳에서 내가 마주하는 것들은 그보다 더 노골적이고 공개적이었다. 다 성추행인 거죠. 이스라 작가님은 유럽에서 성추행을 당하신 겁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신 거죠. 이게 참. 자, 그 다음에 5번째 파트 5. 저녁 약속 1시간 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다.
마음이 힘들 때면 따뜻한 국물을 먹어야 회복되기 때문이었다. 제가 작가님이었으면 무서워서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집안에 틀어박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있잖아 얘들아. 사실 지난 며칠간 나에겐 매일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나는 여기서 길을 걸을 때마다 이상한 일을 겪어. 너희가 사는 도시는 나에게 조금 어려워. 한국도 쉽지는 않은데 여기는 차원이 다르게 곤란해. 그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었고 말하자면 예술을 하는 진보 그룹이었다. 레이시즘이라는 말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때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다들 그렇게 말했다. 나는 깜깜할 때 트램을 타는 게 두려워서 9시쯤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모두에게 뽀뽀 세례를 받고 그 집의 계단을 홀로 내려오는 길에 생각했다. 이건 정말이지 쫄보의 여행이고 나는 겁 많은 찌질이야. 하지만 트램을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다시 그런 확신이 들었다. 이런 길에서 누가 겁내지 않을 수 있겠어. 트램에 탄 남자들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가까이 와서 바짝 붙어서곤 했다. 그들의 가슴팍과 팔과 바지 윗부분 같은 게 지나치게 밀착되어 올 때마다 나는 호텔로 순간 이동하는 상상을 했다. 제발 내가 내리는 곳에서 그들도 내리지 않기를, 혹은 정류장에 사람이 최대한 많기를 기도했다. 밤거리를 걸을 때면 어깨가 뻣뻣하게 굳었다. 내내 겁을 잊지 못하는 시간이었다. 몸에 잔뜩 힘을 주고 호텔에 당도할 무렵 알았다. 오늘 나는 겁에 지쳤구나. 그 사실이 수치스러워서 술집에 들어가 럼을 시켰다. 누군가는 더 영감하고 능숙하고 유연하게 여행할지도 몰랐다. 나는 어디에서 용기를 얻어야 할지 몰라 조금 취한 채로 푹 자고 싶었다. 럼을 내어온 바텐더는 시키지 않은 술도 한 잔 더 주었다. 서비스니까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지켜보다 물었다. 원샷 안 해? 천천히 마실게. 그거 원샷해야 하는 술인데. 그가 빙글빙글 웃었다. 귀찮아서 원샷을 했다. 주변에서는 중년 남자들이 모여 월드컵을 시청했다. 술을 먹던 남자가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너 몇 살이야? 16? 거기에 열을 더하라고 나는 대답했다. 남자는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저 네가 성인이 아닐까봐 그러는 거야. 안전을 위해 물어본 거야. 말없이 담배를 사서 피웠다. 말 걸려는 남자들이 사방에 득실거렸다. 대화를 해볼 수도 있었지만 높은 확률로 구릴 것이었다. 술집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없었던 나는 그냥 호텔로 올라가기로 했다. 오늘 나를 바라본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을지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다. 지난 며칠간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변해왔다. 제네바의 길거리에서 무서운 사람을 만났다. 제네바의 길거리에서 무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제네바에서는 길거리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했다. 이런 제네바뿐만이겠습니까? 여행에서 이런 공포감만 느끼고 있죠, 지금. 아니, 여행을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가는 건데 여행을 가서도 이런 성추행을 당하고 내가 맞을까봐,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파트 6. 많은 이들에게 그렇듯 내게도 산책은 일상의 일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스위스에서의 산책은 날마다 녹록치 않았다. 친구 데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실비아 플러스가 여자된 몸으로도 제발 산책을 하고 싶다고 절규한 지가 벌써 언제적 일인데 그러게 말이었다. 제네바에서 산책할 때마다 내 등은 뻐근하게 굳었다. 스스로가 동양의 여자라는 사실을 이렇게나 자주 실감한 적은 없었다. 차별 대상이 차별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했다. 제네바에서 나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이들은 대부분 유색 인종이고 상대적으로 덜 부유해 보이는 이들이었다. 그게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다. 그들은 몸을 가까이 밀어붙이거나 길가에서 괴성을 지르거나 조롱의 소리를 내뱉었다. 그에 비해 백인 남자들은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어찌하진 않았다. 다만 시종일관 은은하게 깔린 멸시가 있었다. 아시안이기 때문인지
여자이기 때문인지 둘 다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콕 집어 말할 수 없으나 석연치 않은 태도였다. 나처럼 둔한 사람도 실감한다면 이건 너무도 분명한 현상이었다. 하마에게 긴 메일을 썼다. 한국 남자 중에서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한테 나의 공포와 위축을 설명해보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엔 긴 답장을 받았다. 긴 메일의 일부에서 그는 파리에서 살 때의 기억을 조금 말했다.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삶은 자신을 포함하지 않았었다고 하마는 적었다. 인정투쟁을 벌일 만큼의 힘이나 욕망의 구실이 애매했었기에 옅고 넓은 우울함에 자주 오래 잠기곤 했다고도 적었다. 그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동양 남자였고 동양 여자가 마주할 것들은 당연히 더 심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내 공포의 정체와 그것을 둘러싼 세계를 최선을 다해 해석해 주었다. 나를 포함하지 않는 풍경, 나를 포함하지 않는 삶, 나를 포함하지 않는 국가와 지역, 나를 포함하지 않는 계층과 풍요, 나를 포함하지 않는 자유와 존중, 그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 혹은 그것조차 되지 못해서 쌓이는 우울. 제네바에서 산책해보지 않았다면 나는 그 우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람으로 남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무서워하다가 하루가 다 가고 있었다. 몹시 아름다운 풍경과 건물들 사이를 어떤 들뜸도 없이 걸었다. 그 무엇에도 고치되지 않은 채로 스위스에서 일주일이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다. 정말 무서웠어. 라는 말로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진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나를 포함하지 않는 자유와 존중. 제외된 거죠. 백인들만을, 특히 백인 남성만을 포함하는 그런 자유, 그런 풍요, 그런 국가였던 거죠. 안타깝습니다. 381쪽 67번 당신 없이 있으니 당신의 눈으로 보게 돼 입니다. 자, 1번 기차에서 책을 읽으며 국경을 넘었다. 나의 글쓰기 스승 어딘의 원고였다. 개정판 출간을 앞둔 그 원고의 수정본을 손에 든 사람은 지구상에 아직 나밖에 없었다. 내가 아는 여자들과 내가 모르는 여자들까지 죄다 생각나버리는 글이었다. 읽는 동안 몸살을 앓았다. 이 책을 읽기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정말 좋은 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2번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당신이 오기 전에 아지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언제 태어났는지. 엘리사는 아지의 할머니입니다. 엘리사는 나를 보고 웃었다. 그게 왜 궁금하니? 당신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엘리사는 웃으며 자기는 1938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올해 80이었다. 옆에 있던 아지가 덧붙였다. 우리 할머니는 남편을 3번이나 바꿨어. 세 여자가 동시에 웃었다.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참 좋죠. 확실히 이슬아 작가님은 한국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있는 거죠.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면 이야기의 디테일도 들을 수 있을 테지만 엘리사와 나는 그저 각자의 영어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주문한 코스 요리 중 첫 번째 메뉴가 나왔다. 그릇이 크고 양이 적고 가격은 비싼 음식이었다. 아지와 엘리사에게는 이런 식사 코스가 익숙해 보였다. 이 가족은 그리고 그녀는 어째서 돈이 많을까? 나는 궁금해졌다. 엘리사, 당신은 어떤 일로 돈을 벌어왔어요? 와인을 홀짝 마신 뒤 엘리사가 대답했다. 스위스에 온 뒤로 나는 심리치료 공부를 했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일했지. 옆에 있던 아지가 덧붙였다. 할머니는 아직도 왕성하게 일하고 있어. 유명한 치료사라서
그녀의 상담 세션은 아주 비싸. 돈 많은 사람들만이 할머니에게 상담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엘리사의 얼굴에 어린 지성을 살폈다. 그녀가 영어로 말할 때에는 다 드러나지 않는 예리한 날 같은 것이 눈 아래와 인매에 있었다. 할머니는 하루에 2번씩 옷을 갈아입으셔. 아침 저녁으로 다른 코디를 하거든. 나는 놀라웠다. 오늘 입고 오신 옷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는 뭘 입고 계셨을지 궁금해요. 엘리사가 미소 지었다. 너는 질문이 많구나. 2번째 요리가 나오고 있었다. 흰살 생선 요리였다. 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오래 산 여자들의 이야기는 특히 더. 내가 말하자 엘리사가 물었다. 너희 할머니는 언제 태어나셨니? 1945년, 그러니까 할머니 2분 모두 일본에서 해방될 무렵에 태어났어요. 저는 제 부모와 조부모에 관한 글을 자주 써요. 최근에는 전쟁을 겪은 한국과 베트남의 여자들에 관한 책을 읽고 있고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아는 여자들의 이야기와 얼마나 다를지, 얼마나 비슷할지 궁금해요. 엘리사가 가벼운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다이나믹했지. 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성의 이야기, 여성의 서사를 듣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이게 왜 아름답냐면 반대로 남자가 남자의 서사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죠. 말도 안 되죠. 남자는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강자였고, 저는 그래서 남자의 서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성의 서사, 장애인의 서사, 피해자의 서사, 약자와 소수자의 서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정당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 작가님도 여성의 서사에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어보는 나와 대답하는 엘리사, 그리고 둘의 대화를 성실히 서브하는 아지, 세 사람의 저녁 식사가 천천히 끝났다. 자, 웃으면서 헤어지고 다시 혼자가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내 엄마와 내 할머니들을 생각했다. 참 훈훈합니다. 그 다음에 파트 3. 이탈리아 기차는 말도 안 되는 구석이 많았다. 연착은 물론이고 아무 데서나 예고 없이 한참을 멈췄다. 모든 승객이 아리송해하며 어째서 기차가 멈췄느냐고 따져 물을 때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탈리아어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선로를 조금 고쳐야 한대. 몇 분이나 몇 시간 정도 멈추겠대. 그녀는 말해놓고도 너무나 어이없어 했다. 몇 분이랑 몇 시간은 너무 큰 차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랬던 거죠. 1시간 50분 뒤에 기차가 다시 출발한다는 방송이 나왔다. 모든 승객이 박수를 쳤다. 기차는 속도를 내어 달렸다. 한 30분 달렸을까? 기차는 황량한 시골 철도에서 다시 멈췄다. 승객들이 동시에 탄식과 야유의 소리를 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이제 담배 피러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문이 쾅 닫힌 거죠. 그리고 기차가 달립니다. 승객들이 눈이 커졌다. 20분간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 지 2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기차가. 자, 파트 4. 연착과 정차와 재운행을 몇 번이나 겪어가며 웅장한 기차역에 도착했다. 천장이 무진장 높았다. 온 사방이 장식적이고 사치스러운 건물이었다. 기차역이 이렇게 궁전 같다니. 기차를 한 번 더 타고 크레마라는 동네로 넘어갔다. 이곳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를 내가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Call Me By Your Name. 영화관에서 그걸 보는 내내 얼마나 황홀했었는지를 기억하며 열심히 이 시골 마을로 찾아왔다. 현지 사람들도 잘 모르는 동네였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 참 좋아요. 어떤 소년과 어떤 아저씨가 사랑하는 동성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 영화예요. 좋은 영화입니다. 길에서 스친 크레마의 풀과 꽃과 나뭇잎은
이보다 더 활짝 피기란 불가능해 보일 만큼 무성하게 무르익어서 거의 공격적으로 느껴졌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꽉 찬 생명들. 자연의 대부분이 절정에 다다르는 7월 초였다. 모든 것들이 하루의 열기를 머금은 채 뜨겁고 치열하게 살아있었다. 짐을 풀고 함께 식당으로 갔다. 음식이 여러 접시 나오자 이탈리아에 흐르는 어떤 풍요가 실감되었다. 먹는 것을 얼마나 공들여 즐기는 사람들의 나라인지 알 것 같았다. 게다가 모든 채소와 과일이 커다랗고 맛이 좋았다. 음식을 다 먹고 아지랑 맞담배를 피우려는데 담배를 숙소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 돌아간 거죠, 숙소로. 혼자서. 한두 명의 남자들만이 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자 난데없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거친 회벽을 짚고 잠시 멈춰섰다. 커다란 누군가가 이 도시 전체를 밀봉하여 공기를 빼내고 있는 것 같았다. 열심히 들숨을 쉬고 날숨을 내뱉어도 호흡이 잘 안 되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다. 순식간에 겁에 질렸다. 제네바에서 매일같이 내 뒤를 쫓아오거나 몸을 밀어붙이며 위협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조롱하며 웃었던 수많은 남자들이 생각났다. 지금 내 옆을 지나는 모르는 남자도 나를 위협할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때리거나 어딘가로 끌고 가거나 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어떤 남자에게 맞거나 강간당하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었다. 그런 일은 충분히 가능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겪은 위협은 모두 그 직전까지 벌어졌었다. 무서워서 계속 숨이 안 쉬어졌다. 내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상상하면 가슴이 턱턱 막혔다. 필사적으로 사람이 많은 큰 길로 나갔다. 호흡이 너무 가빠서 꺽꺽대고 있었다.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든 평안의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할머니와 유모차를 미는 젊은 아빠와 장바구니를 든 할아버지와 담배를 피우는 여자들을 보았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조금씩 진정이 되었다. 평소의 호흡으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많이 놀랐다. 여행이 끝나고 귀국하면 정신과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비행기나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에서만 겪었던 불안과 호흡 곤란을 해가 쨍한 길에서 경험한 건 처음이었다. 내 몸과 정신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자, 이게 얼마나 아까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겪었던 그 사건들, 남성들에게 조롱당하고 성희롱당하고 강간당할 뻔한, 맞을 수도 있다는 그 압박감. 이거 그대로 읽으면 여성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성분들은 그대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근데 남성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숨이 안 쉬어지는, 사방이 탁 트인 공간인데 남자를 본 것만으로도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공포. 참 이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여성들은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훨씬 편하게 사는 셈이죠. 약자의 삶, 생각이 됐습니다. 나는 영어를 할 때의 표정이 다양하지 않았다. 화나거나 실망하거나 겁에 질린 얼굴로는 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없었다. 크레마의 찬란한 거리를 걷는데 알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몸이 젖은 솜처럼 가라앉았다. 겁이 많다는 게, 여행 내내 혼자 걸을 때마다 겁에 질리는 순간이 많다는 게 슬펐다. 화가 나기도 했다. 그리고 무언가가 죄스러웠다. 무엇이 죄스러운 것일까? 국경을 넘으며 완독한 스승의 원고 속 여자들이 자꾸만 생각났다. 만나보지 못했는데 꼭 얼굴을 알 것만 같은 사람들. 너무 끔찍한 일들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들. 나보다 몇백 배 커다란 공포에 떨었을 사람들. 그녀들이 여기 있는 나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 여행에서 내가 누리는 풍요와 소비하는 돈이 부끄러웠다. 나의 오래된 무지가 지겹기도 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만든 영화에 나는 유독 취약했다. 그가 만든 영화에는 유럽 중산층의 일상이 끝장나게 멋진 장면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영화는 아주 구체적인 부의 모양을 내게 보여주었다. 볼 때마다 나는 그것과 비슷한 삶의 양식을 누리고 싶어졌다. 크레마 같은 동네에 있는 저택과 부엌을 가득 채운 과일들, 손님을 몇 팀이나 맞이할 수 있는 집, 넓은 마당의 살구나무와 벤치, 가까이 호수가 있는 땅, 유럽적인 풍요와 탄미. 하지만 영화처럼 안 되죠. 동양의 작은 여자가 혼자 한적한 곳을 돌아다니는 건 실제로 몹시 위험했다. 백인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도 달랐다. 크레마의 푸르스름한 새벽, 반응이 2초쯤 느린 통화에서 하마는 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스라야, 우리 환상이라는 걸 잘 다뤄보자. 내가 가진 순진하고 무지한 판타지가 조금 부끄러웠다. 동시에 답답했다. 스위스에서나 이탈리아에서나 길을 걸을 때마다 뭔가 수상하고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게, 유럽을 혼자 여행하는 동안 이토록 불편하다는 게, 공포가 차곡차곡 쌓여서 난데없이 호흡곤란을 겪는다는 게, 세상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말하자 하마가 대답했다. 도달해야 할 세상을 믿는 것과 그게 이미 온 것처럼 수행하는 건 달라 보여. 이상적인 세상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잘 알아야 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 하마는 멀리서 당부했다. 겁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하마는 남자친구인데, 이런 남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어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그 여자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무엇라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하마처럼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아득해집니다. 나도 이런 훌륭한 남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다짐을 해야겠죠. 파트 5.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매일 10km 넘게 걸었다. 상점에 들어가 64유로를 주고 매우 편안한 신발을 사기도 했다. 신자마자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다. 그런 훌륭한 신발들이 그 가게에 아주 많았다. 이 나라는 신발을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했다. 편안한 이태리 신발을 신고 영어로 수다를 떨며 오래 걸었다. 몹시 오래된 궁전과 성당과 돌길 위에서는 말이 없어지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모든 길은 아름다워서 시간이 흐르자 우리는 아름다운 길에 감탄하기를 멈추고 말았다. 유럽은 어디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지 않았다. 그 점이 좋았다. 한국에서는 여름마다 냉방병을 앓아서 늘 겉옷이 따로 필요했다. 나는 사계절 중 여름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건 내가 실외 노동자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의 모부라고 표현해요. 부모가 아니라 엄마를 앞에 내세우는 거죠. 모부, 복희와 웅이는 여름을 두려워했다. 땡볕 아래서 많은 노동을 하다가 몸이 상한 날이 많았다. 이런 단어가 참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부, 부모가 아니라 모부.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앞에 내세우는 거죠. 보통 이제 도농 그러잖아요. 도농. 도시와 농촌, 도시를 앞에 내세우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도농이 아니라 농도가 돼요. 농도. 농촌과 도시. 농도. 왜 그러는지, 왜 모부이고 왜 농도인지는 아시겠죠? 도시보다 농촌이 더 중시되어야 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도시가 너무 앞세워져 있기 때문에 겪었던 그런 부조리한 일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특히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라고 표현했던 거죠. 항상 남자가 앞서는
유교적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부모가 아니라 모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일부러 언어를 치환하는 거죠. 396쪽 파트 6. 혼자가 되어 걷자. 이제 아지는 집에 갔습니다. 혼자가 되어 걷자 뻔뻔한 이들이 어김없이 다가왔다. 허리가 곧고 멋스러운 셔츠를 바지에 넣어 입은 이탈리아 남자들 중에서도 무례한 자들은 많았다. 남자는 내 앞에 또벅또벅 다가와 대뜸 외쳤다. 남바르. What? 폰 남바르.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이었다. 위협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섹스 생각이 차오르는 게 보였다. 그저 손을 휘젓고 가던 길을 갔다. 그간 길에서 받은 대접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호한 수준같이 느껴졌다. 직접 소리치고 위협하거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점에 안도하는 나를 보았다. 이런 일을 자꾸 겪으면 남자들이 되게 경멸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다음 파트 7. 가방을 메고 리나테 공항으로 갔다. 한 여자가 커다란 이민 가방을 공항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뜨리고는 남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오랜 딥키스였다. 섹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키스였다. 집에 가자마자 함부로 서로의 옷을 벗겨줄 것처럼 입 맞추고 있었다. 그리움 때문에 가슴이 뻐근했다. 어제 읽었던 문장을 기억했다. 여기 너 없이 있으니 네 눈으로 보게 돼.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느낌은 없을 거야. 이건 이제 소설의 제임스 설터의 소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여름은 마치 우리가 함께 있다가 떨어져 있는 긴 하루처럼 느껴져. 당신을 생각하고 음미하는 시간 같아. 우리 함께 바다에 가자고 얘기하곤 했는데 여기 당신 없이 있으니 당신의 눈으로 보게 돼. 그게 좋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느낌은 없을 거야.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9쪽 68번 연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자, 1번 이곳이 어디냐? 베를린이죠. 이곳은 바닥을 친 자들이 오기 좋은 도시랬다. 지치고 파산한 사람, 정신병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 예술적으로 고갈된 사람, 커리어와 가족관계와 야망을 잃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무언가가 베를린에 있다는 문장을 읽으며 테겔 공항에 내렸다. 월세가 저렴하고 국가의료보험이 있고 인건비가 높게 책정된 곳, 몰락을 끝마치기 좋다는 곳. 몰락까지는 아니었어도 나는 꽤나 지친 채로 버스에 실려갔다. 3주째의 타지 생활과 영어 대화와 크고 작은 성희롱으로 피로했다. 참 힘든 여행입니다. 자, 뭐 하면서 지내세요? 더위에 지친 내가 커피 잔들을 사이에 두고 묻자 한이 대답했다. 뭐 안 해요. 속으로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는 아마도 백수구나. 백수 앞이라면 나도 좀 늘어질 수 있겠군. 탁 트인 발성과 흔쾌한 표정으로 듬뿍듬뿍 말하는 심에 비해 한의 음성은 조용하고 망설임이 많았다. 둘은 결혼한 지 2년째인 부부였다. 작년에 베를린에 다녀온 류는 서울로 돌아와서 독일의 개들을 흉내내곤 했다. 독일의 반려동물은 어릴 적부터 공공장소에 들어서는 훈련을 받게 된댔다. 전철에서나 버스에서나 공원 같은 퍼블릭 플레이스에 있을 때 무리를 빚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절교육 같은 것.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류의 증언에 의하면 독일의 개들은 예의가 바르댔다. 독일은 심지어 개들마저도 좀 경직되어 있었다니까? 라고 말하며 류는 전철에 탑승한 독일계의 표정과 몸짓을 따라했다. 독일에 안 가봤어도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나는 류가 얼마나 모방의 귀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았다. 류가 지었던 기죽은 표정을 베를린 전철에 탄 개들이 정확히 똑같이 짓고 있었다. 그들은 주인과 함께 차내에 입장하자마자 구석에 딱 자리를 잡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조심스레 곁눈질을 했다. 낑낑대거나 움직이지도 않았다.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고 얌전히 전철 안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너무도 생경했다. 버스에서 마주쳤던 독일인들은 대체로 무심해 보였다. 지난 여행지에서 행인이 건네는 친절과 불친절과 폭력 모두에 피곤해진 나는 독일인들의 무뚝뚝한 표정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괜히 윙크를 하거나 말을 걸거나 인사하는 일이 잘 없었다. 한편 심히 말하길 베를린에서는 심심치 않게 광인을 만날 수 있댔다. 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111 광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샴푸 거품을 잔뜩 머리에 묻힌 채로 무척 바쁘다는 듯 빠르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볼 수 있다고. 광인들은 주로 전철역에 많은데 다양한 종류로 이상화됐다. 광인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모습에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긴 했다. 나를 쳐다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적어도 제네바나 밀라노보다는 적었다. 이곳에는 여러 피부색의 신체들이 있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베를린으로 이주하며 살아온 것 같았다. 척박한 독일 음식 사이에서 외식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베트남과 터키의 음식점들이었다. 우리는 터키식 볶음밥과 양갈비를 뜯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둘이 어떻게 서로를 배우자로 확정했는지 궁금했다. 내게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먼 미래까지 함께 살아갈 단 한 명을 고르는 무시무시한 선택. 커다란 확신 없이는 못할 것 같았다. 혹은 어떤 불가피함일지도 몰랐다. 내 앞에 앉은 두 사람의 이유들은 무엇일지 조금 알고 싶었다. 재밌죠? 자, 베를린이 그 이전에 이탈리아나 스위스보단 좋아 보여요. 적어도 성희롱은 안 당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행하는 게, 여성으로서 여행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군요. 파트 2.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친구가 몇 명인지를 질문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을 친구라고 대답했다. 독일인에게 친구란 꽤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관계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친밀함에 관해서 웬만하면 오버하지 않는 듯했다. 친구가 아닌 그저 지인을 뜻하는 말이 독일어에는 확실하게 있었다. 그런 나라에서 아주 많은 친구를 손님으로 맞이하며 사는 한국인 2명이 바로 심과 한이었다. 이 부부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베를린의 신혼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녀갔다. 코로나 이전이니까 가능한 일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훌쩍 뛰어넘어서 파트 4. 한편 심과 한은 혈연이 아닌데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한이 한참 만담을 진행하는 와중에 옆에 앉은 심은 마치 야망이 큰 부모의 모습을 흉내내며 그를 다그쳤다. 야, 그 얘기 왜 빼먹어? 그거 말해야지 하면서 코치했다. 어떤 대목에서 심은 내가 알게 하고 토크를 가로채기도 했다. 한이 경험한 이야기이고 심은 그 시공간에 아예 없었는데도 말이다. 둘이 이 얘기를 얼마나 여러 버전으로 자주 나눴으면 심이 대신 말해줄 수도 있을 정도란 말인가. 그 투샷을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다. 수없이 서로를 침범하기 때문이었다. 심과 한은 대학의 재즈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였다. 전공이 재즈는 아니었으나 동아리에 혼신의 힘을 다한 이들이었다.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서 많은 음악 공연과 공동 작업을 10년간 함께 해왔다. 둘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익숙해 보였다. 시작하자는 신호 없이도 어느새 근사한 연주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로만 아는 박자와 타이밍, 그렇게 완성한 노래들이 둘 사이에 아주 많을 것이다. 재즈가 얼마나 좋은지를 한의 연주와 심의 노래를 들으며 배웠다. 부부와 있는 건 묘하게 마음이 편했다. 다른 이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어느 순간 멈추고 서로를 확정한 이들 옆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풀어졌다. 둘을 구경하고 웃다가 밤이 후딱 지나갔다. 이런 부부를 저도 만나고 싶네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음악도 들려주고, 즉흥 연주도 하고,
이스라 작가님 말로는 부부와 있는 게 마음이 묘하게 편한 게 다른 이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어느 순간 멈추고 서로를 확정한 이들 옆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풀어졌다. 이 문장도 참 좋죠. 저는 다른 이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죠. 솔로니까. 저도 결혼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습니다. 참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야. 결혼을 일단 하면 편할 것 같긴 해요. 누군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을 모색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면 되는데. 물론 그조차도 지겨운 사람이 있겠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야 뭐 취향 차이니까요. 그 다음에 파트 5. 베를린의 또 다른 이웃으로는 허가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애청했던 드라마 선덕 여왕의 미시를 닮았다. 자기가 어떻게 싸울지 적수에게 미리 알리던 캐릭터. 이 싸움을 시시하게는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던 캐릭터. 그 배역을 연기한 강하고 아름다운 고현정과 허의 얼굴은 간혹 겹쳐졌다. 그래서인지 나는 허가 직설적이고 화끈한 말을 내뱉을 때마다 작은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1년간의 외롭고 고달픈 유학생활을 통해 할머니들에게서 평안을 얻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기도 할머니들이 나오죠? 할아버지는 안 됩니다. 성이 같아야죠. 독일 할머니들 존나 웃기고 존나 친절해. 나오는 대로 읽은 거예요. 전 욕을 잘 안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독일 할머니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터였다. 허는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할머니를 만나면 멈춰서서 할머니의 번호를 따곤 한댔다. 할머니들은 물론 순순히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허에게 주었다. 그녀는 한국에서나 독일에서나 할머니들과 순식간에 친해지는 법을 아는 여자였다. 대단합니다. 허는 영혼의 안정을 위해 베를린 할머니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갔다. 바로 뜨개질 모임이었다. 그곳에는 무아의 경지로 각종 양말과 스웨터와 가방을 뜨며 끝없는 유머를 시전하는 할머니들이 잔뜩 있었다. 뜨개질하는 그녀들의 독일어를 주워들으며 더듬더듬 말하는 와중에 허의 독일어 실력은 조금씩 향상되었다. 허는 할머니들에게 자신이 반한 남자애에 관해 털어놓았다. 몇 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온갖 역경을 거쳐 베를린으로 건너온 남자애였다. 이곳에서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기도 했다. 자, 이 사이드라는 남자입니다. 사이드. 그런데 어느 날 학원에서 사이드는 당황스러운 제안을 했다. 그들은 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험지의 문제 유출지를 돈을 주고 사겠냐는 것이었다. 허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그런 건 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정직하게 시험을 본 허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 허는 사이드가 공부하고 있을 도서관에 찾아갔다. 잠깐 얘기 좀 하자며 그를 불러냈다. 서툰 독일어로 허가 말했다. 네가 그런 제안을 할 때 나는 실망스러웠어. 능숙하게 독일어를 구사하는 팔레스타인 남자 사이드는 싱글싱글 웃으며 허에게 물었다. 그 얘기를 왜 하고 싶은 건데? 허는 서툰 독일어로 대답했다. 모르겠어. 꼭 말해야 할 것 같아. 사이드는 다시 물었다. 왜 꼭 말해야 할 것 같은데? 허는 대답을 못했다. 하지만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다. 허가 그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정말 아련하죠? 그리고 파트 4에서 좀 대부분의 문장을 읽겠습니다. 자, 하지만 걔는 이 허의 말이에요. 허가 사이드에 대해서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이드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걔는 자신의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어. 자기에겐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그 얘기를 몇 달간 들었어. 언제부턴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만 말하라고 했어. 모두에게는 각자의 상황이 있고 따져보면 이해 못할 상황이라는 건 없을 거야. 베를린에서 필사적으로 의대에 다니는 상황도 이해해. 얼마나 고단할지. 그렇지만 어쩌면 그런 일들과 연애를 병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궁금한 건 나에 대한 너의 감정이라고 힘주어 걔한테 말했어. 유럽에 와서 생각했어. 이 세계가 존나 전쟁 같다는 거. 나에게 팔레스타인은 언제나 먼 이야기였어. 그런데 이제는 난민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가깝게 다가와. 내가 다닌 어학원에는
시리아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건너온 난민들이 많았어. 나는 어쩌다가 팔레스타인 남자애를 좋아하게 되었지. 그러자 팔레스타인이란 나라는 나에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네이버 검색창에 매일 팔레스타인을 검색하게 되는 거야.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명이 다치거나 죽었는지, 한국에서는 제주도에 난민 500명 받는 것 가지고도 이 난리가 일어나는데 세계적인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란 게 얼마나 협소하겠어. 베를린 전철에서 가끔씩 독일인이 중동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소리치는 걸 봐. 너네 나라로 꺼지라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 그 옆에서 또 다른 독일인이 말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독일인들끼리 싸워. 그런 걸 자주 목격해.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남자애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하면 얼마 후에 이렇게 물어봐. 그 파키스탄 남자애랑은 어떻게 됐냐고. 그들에겐 다 비슷비슷한 거야. 팔레스타인이나 파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하지만 이제 나한테는 존나 다르단 말이야. 그들은 또 이렇게 물어. 독일에 유학 갔는데 왜 독일 남자를 안 만나고 팔레스타인 남자를 좋아하냐고. 난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린지 모르겠어. 사이드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걔는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커다란 칠판에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었어. 어쩌다 그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멋진 글씨로 적어주었어. 한 번은 같이 타코야끼를 구워 먹었어. 걔네 집에 틀이 있길래 한국 여자랑 팔레스타인 남자가 베를린에서 타코야끼를 먹는 저녁이었어. 제일 재밌었던 건 내가 경험한 세상이라는 것에 관해 걔랑 토론할 수 있다는 거였어. 서로 살아온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항상 생각이 다르더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이드는 인간이 게으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 게으른 것을 너무 커다란 죄악으로 느끼나 봐. 하지만 나는 게을러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노력하는 세상은 나쁜 세상인 것 같다고. 걔는 나를 만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 책과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닥치는 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도서관에 가서 한국인처럼 생기는 사람을 보면 괜히 말을 걸었대. 내가 좋아하는 산울림의 노래 너의 의미를 걔한테 알려줬어. 걔는 그 노래를 자기도 꼭 부르고 싶다고 말했어. 혼자서 그 노래를 몇 번이나 돌려 들으며 영어로 발음을 적더라. 그러고는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다 공부해왔어. 나랑 이 노래를 꼭 같이 부르고 싶다고 말했어. 같이 있을 때면 걔가 나한테 얼마나 집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 내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걔가 짓는 표정이 너랑 함께 있는 동안 1초도 불행하고 싶지 않다고, 최선을 다해 이 모든 만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 내가 입을 떼기 전에도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 같았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생에서 흔치 않은 일이잖아. 참, 읽기만 했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글이죠. 정말 잘 쓰여진 문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량이 남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쉽지만 나머지 분량은 직접 사서 읽어보세요.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작가를 위하는 방법은 책을 사면 됩니다. 작가한테 후원을 하세요. 책을 사서. 그게 작가에 대한 최대의 존경이자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이걸 다 얘기하면 1시간 30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이쯤에서 끊겠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게 또 하나의 묘미죠. 네,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